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운정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2일 주식회사 한국에 5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을 하늘은행에서 할인하고 4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우리가 제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어.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 받을 어음을 만기되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해서 돈으로 바꾼다. 어음의 할인 거래다. 그거를 매각거래로 봄으로 은행에서 조금 떼먹는 금액은 우리가 뭘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할 거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시다. 날짜는 3월 10일. 대변에 받을 어음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한국. 금액은 500만 원. 돈이 얼마만 들어옵니까? 480만 원만 들어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480만 원. 은행에서 떼먹는 돈 20만 원은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자. 입력 완료. 2번 문항 3월 16일.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2020년 3월 16일. 당사는 주식회사 소망에 제품 6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잔금일에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대금은 수령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고 해당 제품 공급과 관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급했다. 자, 물건은 나중에 넘겨줍니다. 물건 넘겨주기 전에 돈을 따박따박 받습니다. 처음 돈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물건 넘겨줄 때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총 3회 이상 나누어서 돈을 받습니다. 이거 뭐예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더라. 그래서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는 언제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6일에 이 부분만큼만 세금 미안서, 그리고 그 다음 돈 받을 때 그 부분, 그 다음 돈 받을 때 그 부분, 마지막 잔금 받을 때 그 부분, 이렇게 4번으로 나누어서 세금 미안서 발급할 거다. 자, 됐죠? 그래서 상단부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돼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세금 미안서 발급되니까 이 부분만 입력해야 되겠고, 하단부는 이제 철저하게 회계로 접근하는 거다. 제품 파는 겁니다. 제품 파는 거래에 있어서 공급시기 언제요? 물건 넘겨주는 날. 잔금 받을 때 물건 넘겨준다고 했다, 그지? 요때가 매출 인식 시기라고. 그러면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들어오는 보통예금을 뭘로?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죠? 그래서 상단부는 요 부분을 회계 입력, 하단부는 받은 돈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지? 우리 부록에 있는 빈출분기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 이런 개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로 접근, 하단부는 회계 기준으로 접근해라. 그런 건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다, 그지? 잘 연습해 둡시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그지? 날짜는 3월 16일. 자, 유형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 과세가 되겠고, 공급가액은 자 165,000,000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 그지? 그러면 165,000,000 나누기 1.1 하면은 물건값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1억 5천만 원. 됐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소망. 전자예부, 이업,
분개요. 자, 제품 매출 인식하는 게 아니다, 그지? 선수금으로 인식한다고 했어. 그리고 차변은 돈 뭘로 들어왔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7월 2일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액면금액 100만 원, 공정가치 80만 원, 요거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거래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자, 우리가 차 구입했습니다. 차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입니다. 승용차라면, 그지? 경차가 아닌 승용차라면 매입세 공제 안 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한 거는 뭡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트럭이므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1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럭 구입하면서 법에 따라서 907을 매입해야 돼. 비싸게. 8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구입한다. 그러면 그 비싸게 준 부분 20만 원은 뭘로 처리하자고요?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따라서 트럭의 취득원가는 트럭 가격 3천만 원에다가 907 비싸게 준 부분 20만 원 합한 3,020만 원으로 기록될 거다. 그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07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어. 그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기록되는 것은 공정가치 부분인 80만 원만 기록될 것이다. 됐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 입력할 때 코드 번호가 2개 검색된다, 그지? 둘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로 잘 입력하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차 구입하면서 유가증권 비싸게 준 부분을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로 넣는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이론표 문제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실기표 문제로 소개되었고 그거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그냥 입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가 된 것이다. 됐죠?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지? 이 부분 연습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에 적혀 있는 거 입력해 주는 게 좋겠네. 됐습니다. 분석했고 입력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7월 2일 유형 51 과세 포터 V3 그리고 수량 1 공급가액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전자외부 여 자 분계 차변에 차량 운반구 적으면 되겠지.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변 적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부터 적읍시다.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보십시오. 그지?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 2개 검색되잖아.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밑에 있는 코드 번호 잘 끌고 와 주시고 금액은 유가증권의 공정가치인 80만 원만 기록한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금액을 3천만 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서 끌려오는데 3천만 원에서 플러스 20만 원 한 3,0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차량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구입한다고 했다, 그지?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뭐 하단부에도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요 물건값 3천만 원과 부가가치 300만 원, 3,300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그거 전부 외상입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 3,300만 원은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그리고 100만 원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대변 분석했습니다. 대변 보통예금부터 적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300만 원에다, 그지? 요거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15일 유상증자로 주식 10만 주, 액면금액 5천 원을 한 주당 만 원에 발행하고 그 대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처리하십시오. 자, 유상증자한 거다, 그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대변의 자본금 계정과목으로 기록할 거고, 철저하게 액면금액이다. 5천 원 곱하기 10만 주. 5억 원 나옵니다. 자, 돈 들어오는 거는 뭘로 들어옵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는 거는 10,000원 곱하기 10만 주. 1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5억 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 1,300만 원이 발생했대. 이런 거를 신주 발행비라고 부른다, 그지? 신주 발행비가 생기면 들어오는 돈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억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금액이 작아지게 될 거다. 그지? 자, 수수료를 돈 뭘로 주습니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엄밀히 따지면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일 거다, 그지? 당좌 수표. 그러면 대변을 요 위에 적을까?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할 것이고 1,300만 원. 그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좀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데 마지막 단계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혹시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차변에 있다면 그것부터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자.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했다, 그지? 합계 잔액 시산표로 9월 15일자로 조회해 봅시다. 합계 잔액 시산표 9월 15일. 자, 자본 쪽이 있을 거다, 그지? 자본 쪽의 자본 조정에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보니까 차변 잔액으로 3천만 원이 있네. 더블 클릭하면 뭐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지? 아,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지금 남아 있구나라고 이제 상세 내용도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없애자 이겁니다. 3천만 원 차변 잔액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죠. 아이고, 3천만 원. 그지?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결론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5억은 예상했었는데
1,300만 원 작아졌고 3천만 원 작아졌습니다. 그지? 그러면 5억 원에서 1,300만 원 빼고 3천만 원 빼면 457 000000이다라는 결론 낼 수 있다. 됐습니다. 열심히 분석했고요. 자, 요 내용을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날짜가 9월 15일이거든. 자, 차변부터 기록하자. 보통예금 10억 원, 대변에 자본금 5억 원, 대변에 당좌 예금 1,3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봅시다. 1번 문항.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일단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할 것 됐습니다. 자,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부가가치 모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기 확정이라고 4월부터 6월까지. 자, 하나씩 채워보자.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1번 라인이다. 그지? 직수출 매출액 5천만 원. 영세 기타 6번 라인이다. 5천만 원. 그 다음 당사 제품 현물 접대 시가 200만 원, 원가 150만 원. 자, 우리 회사가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품을 엄하게 어디로 쓴다고? 현물 접대로 쓴다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우리 제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였다. 그지? 접대 물건이면. 그런데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았으니까 반칙.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라는 규정이 적용될 거다. 자,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다. 그지? 그래서 장부에는 150만 원 적혀 있지만 부가가치세 토해내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토해내야 될 거다. 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 보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출제된 것이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은 그 성격상, 자,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 이런 스타일은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 그지? 따라서 과세지만 증빙이 발급 안 되니까 4번 라인에 적을 수밖에 없고 과세 표준 200만 원으로 적고 부가가치세 20만 원 적어야 될 겁니다. 됐지?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이 꼭 이론편 문제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기편으로도 자주 물어보고 있다. 200만 원, 20만 원.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2,100만 원, 10번 라인이다. 그지? 210000000 2100000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1,500만 원, 부가가치세 150만 원. 그런데 이 중에는 매입세 불공제분 500만 원,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중요한 문제다. 그지?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일단 신고서에는 반영시켜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와 달리
세금계산서 안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반영한다고 했다. 그렇지? 그 개념을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안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적어야 되니까 1,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만 적어야 될 거다. 그리고 부가세 100만 원만 적어야 될 거다. 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자료는 매우 단순해. 그런데 중요한 거 핵심적으로 탁탁 물어보고 있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너 금액 파악해서 신고세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니?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을 때는 금액을 어떤 금액을 적어야 되는지 너 알고 있니? 그거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다.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반영합시다. 그러면 매입 중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라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부분이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41번 라인에 적을 겁니다. 얼마를? 1,000만 원을 그리고 100만 원을 기타 자료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200만 원 어디 21번 라인에 적을 거다. 2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했고요. 자, 결론값으로 맨 아래 라인에 금액이 620만 원 이렇게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좋은 문제다, 그지? 자료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딱 물어볼 거 딱딱 깔끔하게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2번 문항 다음의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용어 다시 정리한다. 유가증권 문제에서 채권은 뭡니까?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 이런 거. 즉 유가증권인데 그 증권 가지고 있으면 만기될 때까지 이자 따박따박 받고 만기되면 그 원금도 받는 그러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그걸 줄여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뭡니까? 요거는 수취채권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받을 돈이다 이겁니다. 받을 돈.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굳이 정리해 보면 외상 매출금, 미수금, 그지? 받을 엄도 수취채권에 해당할 거고, 그지? 대여금, 그지? 이런 것 계정 과목들이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수취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 우리 본문 수업할 때 말씀드렸다, 그지? 회계 제일 처음 접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채권입니다. 어떨 때는 채권이 요 뜻이고 어떨 때는 요 뜻이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떤 상황인지 항상 구분하자라고 우리 회계 초보 시절 때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제 수업 안 들은 분들도 해설 듣는 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받을 돈을 의미한다.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내역이다. 자, 잔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낙서 지웁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돈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고 핵심은 뭡니까? 전부 다 적는 거 아니다, 그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따박따박 추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올해 2기 확정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세 달치에 대해서 적는데 대손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는 못 받아. 확정 신고 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설사 7월부터 9월 2기 예정 때 대손 확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될 거다. 이 문제에서는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것과 제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혹시라도 제시되어 있더라도 그거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부 10월부터 12월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되겠어. 자, 이 부분만 파악해 보자. 외상매출금 돈 떼었는데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요거 입력하면 되겠네. 자, 받으러움인데 부도 발생되었답니다. 부도 발생했다고 바로 대손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지? 6개월 경과해야 돼. 따라서 올해 10월 20일부터 6개월 경과한 날 11, 12, 1, 2, 3, 4 내년 4월 21일이 되어야 비로소 대손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세법적으로. 그래서 내년 4월 21일에 속하는 그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에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고할 때는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다.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첨부되는 대손세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지? 그리고 재화의 수입. 그러니까 재화 또는 용역 가지고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과세 대상을. 그런데 단기 대금은 뭡니까? 돈이 좀 남아가지고 돈 빌려줬어. 이자 좀 받으려고. 그런 거 돈 떼인 거는 재화, 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이자 받는 부분은 그지? 과세 대상 아니잖아. 면세잖아. 그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 공급 가지고 과세 대상 판단하므로 재화, 용역 공급이 없이 그냥 단순히 돈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아니듯이 대손세 공제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본다 이거지. 그렇지? 우리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다시 복습해 보았다. 그다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이건 인정된다. 그렇지? 그래서 토탈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만 입력하자. 추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자, 탭 2개 중에서 대손 발생 요 탭에다가 입력한다 그지? 공급한 사람 입장이니까. 자, 대손 확정 10월 5일. 금액이 330만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분 30만 원만 턱 튀어나온다 그지?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 상사. 사유는 사망 하면 되겠지 그지? 사망. 실종. 그 다음에 2020-1125 금액은 100만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분만 톡 튀어나오고 주식회사 자, 검색하자. 주식회사 상생 됐습니다.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2개만 입력하자가 결론이고, 그럼 결론값으로 390909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될 것이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기말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의 상환기일이 8월 10일에 도래한다.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기록했었는데 과거에 자 올해 말 재무상태표 작성하려고 봤더니 만기가 올해 결산일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로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면 안 돼. 유동부채로 바꿔야 될 거다. 이름 뭐래요? 유동성 장기부채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는 작업을 하자.
수동결산이다. 그지? 일반적인 임력 메뉴에 열어서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는 우수금융 1억 원 이름을 바꾼다. 대변에 부채의 증가 이름은 유동성 장기부채 우수금융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1억 원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한다. 2번 문항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작년도 말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외화 환산 문제다. 그지? 자, 작년도에 발생해서 작년도 말에 외화 환산했어. 그러면 올해 외화 환산하기 전의 장부 금액은 요 달러당 작년도 말 환율인 1,100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겠지. 그리고 올해 말의 환율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 두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외화 환산 손익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예당초 금액이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5,5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기말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500,000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금액이 작아졌다. 그지? 250만 원만큼 금액이 작아졌고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지? 부채가 작아졌다 이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250만 원,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수익을 250만 원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수동결산이고요. 입력합니다.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입력 생략하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금액을 250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을 기록하자. 됐습니다. 3번 문항 당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십시오. 단 거래처명은 생략하십시오. 자, 법인세랑 지방소득세 합한 1,100만 원만큼을 차변의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지?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자 선납세금 부분 제시되어 있네. 중간 연합한 거 있고 이자 소득 받으면서 원천 징수로 떼인 부분이 있다. 그죠? 뭐 선납세금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지? 그 부분을 대변에 기록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내야 된다. 그지?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지? 얼마입니까? 400만 원, 140만 원, 14만 원 하면 40000 미지급 세금은 5460,000 그렇게 되겠지 뭐. 열심히 분석했네. 요거를 이제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자동 계산으로 조금 편하게 작업해도 되고 편하게 작업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된다. 괜히 혼란시키려고 뭐 예수금이라는 부분 제시해 줬네. 그지? 예수금은 뭡니까? 자, 선납세금은 우리가 돈 받으면서 원천 징수로 떼인 부분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법인세 중간 연합한 거 그런 부분이 선납세금이다. 그지? 내년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그 뜻이다. 그지? 그와 달리 예수금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과정에서 직원한테 급여 주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래 세금 내야 되잖아. 그
돈 받는 직원 대신해서 우리 회사가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일단 좀 했다 이겁니다. 예수금으로, 부채로. 그리고 그 예수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나라에 그 직원 대신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 예수금입니다. 그지? 그지? 요 개념 너 혹시 구분 정확하게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다. 전산 세무 1급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싱거운 문제라고 보아진다. 그지? 어쨌든 뭐 좀 참신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분석했고요. 자, 작업을 뭐 우리는 그냥 조금 편한 자동 결산 방식으로 하기로 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아래쪽에 쭉 가보면 보면서 보인다. 그지? 선납세금 5540000 굳이 이렇게 뭐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 안 해도 요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5540000 그대로 적어주고 5460000 이렇게 적어주면 법인세 등 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의 결산 후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110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상단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기말 현재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제품에 대해서 장부상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즉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표현한다. 이론적으로 시가가 2,500만 원이랍니다.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오르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평가액 인식 안 한다. 그런데 시가가 떨어지는 순간 평가 손실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이런 거를 저가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자, 대변에 일단 제품을 기록한다. 5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매출 원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가법에 의해서 제품 금액을 감소시킬 때는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 직접 차감시키지 말고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해 달라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게 정확한 회계 처리다. 다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제품을 일단 처리했다가 나중에 최종 재무 상태표 기록할 때만 좀 제대로 고쳐주면 된다 이겁니다. 순액으로 따지면 제품의 순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최종 재무상태표에 2,500만 원이 돼야 되겠지. 다만 표시를 할 때 제품 일단 3천만 원 기록하는 거야. 기말 제품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그래놓고 거기의 차감 항목인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너스로 500만 원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순액은 2,500만 원이 남도록 나중에 최종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만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면 된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연습했습니까? 제품 평가 손실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 어차피 자동 결산으로 매출원가 추려내는 작업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제품 재고 금액을 어떻게 감모 손실과 정상 비정상 감모 그다음에 평가 손실 모두 반영하고 난 즉 차감시키고 난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 2,500만 원 될 거다. 그지? 그거를 기말 제품 금액으로 적고 전표 입력 클릭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반영되도록 작업하기로 했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 아니 그 작업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됐죠? 설명 열심히 해보았고 자 이제 그러면 작업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재고자산 기입해가지고 매출원가 발라내는 작업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자. 어디로? 제품 매출 원가에 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적자고? 실제 참고 있는 금액인 2,500만 원을 적자고. 그지? 그래 놓고 전표 추가 클릭해버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출원가 500만 원이 반영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요 이제 낙서 분석 열심히 했으니까 요 낙서는 지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방법 1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업하면 돼. 실제 기말 제품 재고액 2,500만 원 있잖아. 요거를 적고 3,000만 원 아니고 2,500만 원을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딱 적고 전표 추가 딱 클릭해버려. 그러면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항목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최종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만 조금 수작업하면 될 것이다. 이게 방법 1.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 2도 있더라 이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에 제품 평가 충당금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품 평가 손실 문제를 실기편으로 문제를 좀 만들기가 껄끄러워. 약간 불안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출제되면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세팅을 좀 했다 이겁니다. 프로그래밍을 이 문제 출제하면서 조금 프로그램 코드 번호를 좀 설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 좀 코딩을 했대.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적을 때 제품 평가 손실이라는 란을 별도로 적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2,500만 원 적고 엔터키 전표 입력하면 된다고 했어. 그게 방법 1이고 그렇게 하면 정답인데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대요. 어떻게 하냐면 제품 평가 손실에다가 500만 원 적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3,000만 원 장부상 금액 있잖아. 그러니까 즉 평가 손실이 반영되기 전 금액 그걸로 이렇게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된답니다. 확인해 볼까? 자, 매출 원가 금액이 맨 상단에 이렇게 표시되잖아. 제품 매출 원가가. 자, 방법 2라고 소개해 드렸던 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기입했을 때 얼마가 표시됩니까? 제품 매출 원가가 786022915 이렇게 표시되잖아.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방법 1로 작업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 결과값 볼까? 자, 요거를 2,500만 원으로 입력하더라도 똑같이 제품 매출원가가 786022915로 산출되잖아. 그래서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표시된다?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됐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방법 2 소개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방법 2로 입력해 볼게. 자, 500만 원 적고 이거를 3,000만 원 적는 거야. 적고 나서 전표 추가 클릭해 볼게.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 자,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자동 결산으로 실행한 전표들이 쭉 자동 생성되어서 표시된다. 그지? 자, 여기서 매출원가 부분. 매출원가 그지? 이미 확인했잖아. 그지? 요 금액이 맞으니까 요 방법 2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500만 원 부분이 매출원가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지? 말씀드렸다. 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법 2로 작업을 하면 요렇게 전표가 표시된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매출원가가 맞냐 안 맞냐. 요거 맞잖아. 자, 요 맞는데 방법 2로 작업하면 이러한 요상한 형태의 전표가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제품 평가 손실이라는 별도의 란을 이렇게 별도의 란이 보이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전표가 생성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대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별도의 란이 있으면 제품 평가 충당금. 어차피 공식적으로
K래 프로그램에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든다 그지 계정 과목 이름을. 엄밀히 따지면 제품에 대한 평가 충당금인데 그냥 퉁쳐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만들었나. 알았다. 뭐 그래도 되겠지. 5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표시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없던 계정 과목을 사용하려고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 일환이 생겼고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구나. 자동 결산 작업으로.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다 쳐. 문제는 이거야.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뭘로 반영된다고 했습니까? 매출 원가로 반영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 실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 보자. 그지? 봐. 786022915 요게 정확한 매출 원가였다 그지?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억지로 요 계정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자동 계산으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로 보이는 거는 781022915고 500만 원 차금 빠진 금액 그리고 500만 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야 비로소 요 정확한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분명히 매출 원가라고 했는데 코드 번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960번입니다. 960번. 960번은 뭘 의미합니까? 영업 외 비용이라고.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960번.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영업 외 비용이 있잖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뭘로 처리된다고요? 매출 원가로 처리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런데 한 20년 정도 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라라고 예전 기준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대. 그리고 예전 기준에 따라서 20년쯤 전에 회계 처리할 때는 요 960번 코드 번호를 썼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960번 코드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긴 있어. 됐죠? 그런데 말씀드렸어. 실무에서 쓰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거 없어. 이런 기능이. 그걸 억지로 시험 문제를 위해서 코딩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쓰지도 않는 예전 엉터리 계정 과목을 이렇게 코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는 말씀드렸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실기표 문제로 나오면 방법 1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감 있게 회계 처리해도 정답 인정. 방법 2로 뭐 이상한 요상한 요 기능 사용해서 작업해도 정답 인정. 우리 시험 진입장에서 좀 굉장히 뭐 심플한데 편한데 이 방법도 되고 저 방법도 되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억지로 이렇게 맞추니까 너무나 요상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자세하게 시간 할애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됐죠? 자, 우리 시험 칠 때는 알았다. 방법 1로 그냥 하자. 이게 결론이지. 됐습니다. 긴 시간 할애했다 그지? 자, 이제 보기 싫다. 메뉴 열려있는 거 전부 닫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원천징수 문제요.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인 최온누리 주민번호 이렇고 입사일 이렇습니다.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 자료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수당공제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해서 보이지 않게 만드십시오. 됐지요? 세 가지 작업해야 됩니다.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 자료 입력 작업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고 됐죠? 세 가지 작업 해야 되고 7점 몇 점이다. 후딱 해야 되겠다 그지? 빨리 순서대로 작업해 봅시다. 자, 화면
약간 올리고요. 자, 이 상태로 화면 만든 다음에 작업 진행할게요. 자, 먼저 사원 등록입니다. 원천징수 모듈 눌러서 사원 등록 메뉴 연다. 자, 4번, 100번. 이름이 최온누리. 주민번호가 800213 1234567 2018 1월 1일 됐습니다. 자, 기본 세팅 값이 이렇는데요. 혹시 건드릴 거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영업직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직 여부는 부라고 그대로 기본 세팅값 놔두면 된다, 그지? 자, 국외 근로 제공이라는 거 있는데,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하단부 자료에 국외 근로수당은 국외 근로수당이 있다, 그지? 100만 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근무하고 있나 봐. 그래서 100만 원 국외 근로수당 받고 있다. 당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국외 근로수당이 있었다, 그지? 외국에서 근무하면 100만 원까지는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너 그 내용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다. 됐죠? 따라서 이 내용은 급여자료 입력할 때 비과세로 등록해서 금액 입력해야 될 거고, 자, 그 입력하는 금액이 비과세로 집계되려면 사원 등록 메뉴에 세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사원 등록 메뉴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되려면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국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되려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세팅을 미리 해야 되는 거 너 아니를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국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이런 편 아니고 실기편에서 한번 물어보는 좀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자, 국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거 보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었다, 그지? 원양, 어선, 국외 건설 이런 거는 힘드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회사는 원양, 어선, 국외 건설은 아니잖아. 가로한 내용이 제조 도소매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올리 100만 원만 비과세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 중에서 월 100만 원 비과세 요거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원 등록 메뉴 작업이 끝나게 된다. 됐죠? 요거 입력하고 기본 세팅감 중에서 건드려야 될 거 국외 근로 제공 요거를 국외 근로 제공 요거를 좀 비과세 100만 원으로 입력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 작업해 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급여자료 입력 메뉴 가보자. 3월 급여고요. 급여 지급일이 3월 31일입니다.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그러면 과세는 검정, 비과세는 파랑으로 표시된다. 됐죠? 자, 기본급 500만 원. 상이 없고 초과 근무 수당. 자, 초과 근무 수당 30만 원 있는데요. 야근 했다든가 휴일날 나와서 돈 받는 게 초과 근무 수당이다, 그지? 자,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권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데 이 최온누리는 영업부 직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지? 따라서 저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여부가 역 아니고 부로 기본값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은 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30만 원에 대해서 파란색 야간 근무 수당 여기다가 30만 원 입력해도 사실은 그게 뭘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집계될 거야. 입력해서 엔터키 치볼까? 엔터키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30만 원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집계되고 있다 이겁니다. 30만 원이 과세로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 안 하고 요 상태로 작업해도 정답 인정되는 거야. 밑에 과세 비과세 집계가 맞는지로 판단하니까 채점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름도 조금 제시된 게 다르고 하니까 어차피 과세니까 그냥 파란색 여기 작업하지 말고 그냥 과세 항목 초과 근무 수당을 별도로 등록해서 거기다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거기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편안들 하십시오. 자, 이름이 초과 근무 수당 됐습니다. 정기 부정기 여부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채점 대상 아니야. 그런데 굳이 정확하게 입력하자면 부정기가 정확하겠지. 야근을 해야 휴일날 나와야 돈 주니까, 그지? 매달 꼬박꼬박 주는 돈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했고 이제 그러면 검정색으로 초과 근무 수당 보인다, 그지? 여기다가 3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알았다. 비과세액은 충족한다는 의미다. 그지? 다만 한도가 월 20만 원이니까 30만 원 입력하더라도 20만 원만 비과세로 집계되고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로 금액 집계될 겁니다. 됐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에다가 30만 원 입력하면 20만 원만 비과세로 집계된다. 그 다음 식대 15만 원.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밥값을 주고 있고 별도로 밥은 안 준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지? 파란색 식대에다가 15만 원 적으면 10만 원만 비과세 집계, 초과하는 5만 원은 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그 다음 국외 근로수당, 우리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미 사전 작업했고 이제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등록합시다. 비과세로. 자, 검색합니다. 국외 근로. 여기 있네, 그지? 100만 원 한도인 국외 근로 요거를 끌고 와야 되겠지. 됐습니다. 이제 파란색 국외 근로 100만 원 보인다, 그지? 여기다가 100만 원 적어주면 그게 어디로? 비과세로 집계될 것이다. 또 지우. 자, 그다음 자, 다른 내용들은 자, 봅시다. 확인했습니다.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제시된 자료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거 금액 그대로 쓰십시오. 알았다. 자, 메뉴의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이 문제 특이한 게 뭐라고요?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국외 근로수당을 한번 물어보았다는 것이 특이했고 참신하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참신한 게 요겁니다. 메뉴에 있는 거. 회사는 해당 근로자, 주주도 아니고 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래. 요 사람에 대해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요 사택 임차료는 월 시가로, 시장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월 100만 원이고, 임차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집을 직원한테 공짜로 회사가 주고 있다 이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사택을 공짜로 받고 있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지? 이 부분을, 혜택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열심히 이론편에서 공부했잖아, 그지? 출자 임원, 즉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일반 직원이 아니고 임원인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택을 공짜로 받는다면 금액 환산해서 그 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겠지만, 그런 출자 임원이 아니라면 사택 공짜로 받고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아예 과세 안 하겠습니다, 과세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론편 내용을 너 알고 있니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참신한 내용이 출제된 것이고, 그래서 메뉴에 있는 요 자료는 결론적으로 아예 과세 대상 아니니까 요 프로그램에 급여자 입력 메뉴에 아예 입력할 필요가 아예 없다가 결론이다. 됐지요? 이렇게 자료 열심히 분석해 보았다. 자, 이제 급여자 입력 메뉴 급여 항목 마무리합시다. 금액 없는 부분은 전부 부로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그지? 상여 부 체크하고 직책수당 부,
월차 수당 부 야간 근로 수당이라는 거 안 썼다 그지?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딱 세팅되었고 금액 확인합시다. 채점은 이렇게 되는 거야. 과세로 5450000 비과세로 130만 원 이렇게 집계되어야 정답 인정되는 것이다. 자, 130만 원 분석해 볼까? 국외근로 10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20만 원, 식대 중에서 10만 원 이렇게 세 가지가 비과세고 그 외는 전부 과세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거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집계되는 총 지급액은 과세 금액에다가 5450000 and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를 합한 게 끌려와진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비과세가 130만 원인데 그 130만 원 중에서 제출할 필요 없는 비과세는 30만 원인데 100만 원은 13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부분은 아마도 국외 근로 의무행위다. 그지? 요거는 제출이 되어야 되는 비과세다 이겁니다. 따라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으로 기록 표시되는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5450000에다가 100만 원 합한 6450000일 거다 이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끌려와질 것이지만 학습 차원에서 이 부분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천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소득세 등이라는 거는 지방소득세 절대 포함 안 하고 올리 나라에 납부하는 소득세 이 부분만 끌려와야 될 거다. 그지?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항목 입력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국민연금 225 000 건강보험 175 000 장기요양 17930 고용보험 43600 소득세 부분은 자동 표시되는 금액 그대로 쓰자. 오케이. 그러면 자, 공제 총액이 뭐 이렇게 나오고 차인 지급액이 5835080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자 입력 메뉴 작성했고 마지막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서 작업합시다. 자, 3월 급여 지급도 3월이다 그지? 신고금은 정기신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금액 끌려올 것이고 자, 전월 미환급 세액에 대해서 언급 없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12번을 난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정답 화면이고 총 지급액 확인해 볼까? 6450000 소득세 등 412180 이렇게 끌려온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2번 문항 주식회사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의 퇴직금 산정액은 2,500만 원이다. 기불입된 퇴직연금액은 1,900만 원이고 추가로 600만 원을 불입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 뭐 IRP 계좌라고 부른다 그지? 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월 정기신고분에만 반영하십시오. 퇴직금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해 가지고 원진수 할 거다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데 그 메뉴 작업하지 말고 아예 결론값만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냥 반영하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3점 배점으로. 됐죠? 작업해 봅시다. 메뉴 열자. 일단 뭐 다른 메뉴 필요 없어.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만 바로 열어서 작업하면 된다고. 자, 언제? 10월 1일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다. 기속기간 10월. 지급도 자, 입금일이 언제요?
10월 15일 10월 달이네. 신고금은 정기신고. 자, 아무것도 안 끌려온다, 그지? 여기다가 이제 백지 상태에서 뭔가 금액을 채우자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원천지수 작업을 하는데 뭐에 대한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세 중에서 퇴직소득이다, 그지? 찾아보자. 개인한테 돈 주었고, 자, 퇴직소득 여기 있네. 근로소득 바로 아래쪽 퇴직소득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금액 적어준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란이 한 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연금 계좌라는 란도 있고 그 외 란도 있네요.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부분이다, 그지? 둘 중에 하나야, 란이.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란일지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 란에다가 금액 채워넣으면 돼.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몇 점? 3점 배점이야. 이 문제 좀 감점되더라도 합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웠던 내용만 출제되면 좋겠는데 가끔은 준비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이 등장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열심히 판단해서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들어보십시오. 정답은 요 두 란 중에서 그 외 란에 기입하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연금 계좌란은 이거래요. 연금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자, 우리 소득세 이론편에서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당장 퇴직금 안 받고 나중에 IRP 계좌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연금 형태로 돈을 받으면 뭐다고요? 그거 퇴직소득이 아니고 연금소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입하는 거는 퇴직소득란이 아니고 요거래. 맨 아래쪽에 자 그 외 소득에 보면 연금소득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기입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퇴직소득에 있는 연금 계좌는 이거래요. 우리 회사가 일반 회사 아니고 연금 회사야. 즉 금융회사다 이겁니다. 자, 퇴직연금에는 DC형, DB형이란 것도 있고 DC형이란 것도 있다, 그지? DC형은 뭡니까? DC형은 확정기여형은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 이미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돈을 이제 실제 직원이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줘야 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회사가 알아서 금액 계산해가지고 DC형 퇴직연금 막 돈 굴려가지고 돈이 늘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퇴직할 당시에 돈 가지고 직원이 원한다면 그냥 퇴직금 준다 이겁니다. 그때 금액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는 때 사용하는 것이 퇴직소득 중에서 연금계좌 A21이라는 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기입할 때 A21이라는 절대 쓸 일이 없어. 금액을 전부 다 그 외 A22 여기다가 금액을 적게 된다 이겁니다. A21은 어디만? 연금회사, 즉 금융회사만 쓸 수 있는 란이다. 너 이런 거 아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굳이. 괜찮아. 이런 거 감점돼도 된다고. 그래서 A22라는 란에다가 인원이 한 명이다, 그지? 그리고 금액은 뭐 게시된 거 합산해서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소득세 원천 제시되는 거 제시된 거 있으면 적어주면 되는데, 자,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문제 자료가. 자, 기존에 DB형 퇴직연금에 불입했던 돈이 1,900만 원이었어. 추가로 600만 원 불입했다 이겁니다. 아, 퇴직금이 얼마다고? 두 개 합한 2,500만 원이라고.
퇴직금 2,500만 원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2,500만 원 퇴직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세법에 따라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거다, 그지? 근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냐면 지금 당장 2,500만 원 퇴직금 받아가는 게 아니고 요 직원이 IRP 계좌로 일단 회사는 싸주고 요 IRP 계좌에 돈 묵혀놨다가 요 직원은 나중에 돈 찾아갈 모양이다 이겁니다. 요새 100세 시대잖아, 그지? 퇴직한다고 퇴직금 홀랑홀랑 빼먹는 것보다 나중에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회사는 2,500만 원 일단 퇴직금 준 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원천지수는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퇴직금 준 거 아니니까. 따라서 퇴직금 원천지수한 금액은 현재 제로다 이거지. 요런 거를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더라. 따라서 요 내용을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바로 적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A22일 안에다가 퇴직금 2,500만 원만 적고 소득세는 0으로 적는다가 정답이랍니다. 됐죠? 자, 열심히 분석했고, 자, A22에다가 1, 2,500만 원, 0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이래. 됐죠? 이렇게 해서 메뉴 딱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뭐 가볍게 설명드렸고 틀려도 괜찮아. 다만 조금 잔머리를 써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열심히 입력했던 거. 자, 아까 몇 월이었어? 몇 월이었지? 10월이었어. 10월.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자, 제가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렸다, 그지? 오케이. 자, 지금 백지 상태가 됐어. 지금 입력하기 전 상태야. 자, 잔머리를 써보면 이렇게도 작업해도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 퇴직급여에 대해서 원천지수 하는 거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작업했잖아, 그지? 의 직원을 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하던 작업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사원등록 메뉴에서 4번, 1번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나모 할까요? 자, 주민등록은 비밀. 자, 입사일은 2018 1월 1일 이렇게 했어. 퇴사일만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2020 10월 1일. 그지? 이렇게 적는 거야. 사원 등록했고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 자, 언제? 10월 달에. 근로 4번 F2 버튼 눌러서 이나모 불러옵니다. 퇴직이다, 그지? 됐습니다. 뭐 날짜 정확하게 적으면 좋겠지. 10월 며칠이다 합시다. 그랬죠. 저 영수일자 10월 15일. 자, 퇴사일이 10월 1일이고 지급일은 2020 10월 15일. 자, 적고 자, 금액을 적는 거다, 그지? 과세급여 2,500만 원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득세 열심히 이제 계산될 거다, 그지?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주는 거 아니다. IRP 계좌로 그냥 넣어가지고 이연시켜 버린다. 그러면 연금 계좌 지급자에게 적어주면 되지. 미산은행. 그 다음에 자, 삽자 넣으면 계좌번호 생략 좀 입력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입금일 2020 1015 입금액이 전부 다 2,500만 전부 다 IRP로 입금시켜 버렸잖아. 이렇게 입력하면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2,500만 원 대금 줬는데 지금 당장 원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이연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됐어.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메뉴 열어봅니다. 보십시오. 자동으로 끌려오잖아. 퇴직소득 중에서 A22 쪽에 기록되는 거야. 한 명 퇴직했고요. 2,500만 원이고 금액은 0이에요. 이렇게 자동 표시되고. 이렇게 작업해도
당연히 이 결과값 똑같으니까 정답 인정되겠지. 됐습니다. 뭐 잔머리 한번 써보았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습니다. 지금까지 제91회 기출문제 앞부분 풀었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